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야만 돈이 모인다고 하죠. 그 이름 경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을 키우는 오전의 테크닉. 매주 수요일 경제를 쉽게 들려드리는 남자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참 쉬운 경제. 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들려줄 그분, 뉴데일리 서정덕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더 반갑네요. 예, 잘 지내셨죠? 그럼요. 덕분에요. 네. 지난주에 금값 그리고 또 디지털 금, 비트코인 요 이야기를 해봤는데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1억 원을 넘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죠. 나만 없어 비트코인. 없으시죠? 주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옆에서 김 PD도 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들리는데요. 마이크 주고 싶어요. 예, 안 산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속이 아프고 산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맞아요. 일주일 사이에, 그 일주일 사이잖아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한 게. 매수한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매수 매도해서 한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1억 원 돌파했고요. 어느 정도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신고가를 써가고 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얼마 벌어서 뭐 퇴사합니다. 이런 인증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들고 더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가 팽팽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듣기,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또 너튜브 다시 보기까지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니까 그럼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할 얘기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요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동산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네. 분양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서울도 일부 미분양이 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미분양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는 자주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네. 그런가요? 어때요? 네, 안타깝게 여전합니다. 부동산 경기 중에서 특히 분양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건설사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미분양을 소위 말해서 털어낸다고 표현을 하는데 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방법은 페이백, 돌려주는 거죠. 또 계약 축하금 이런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할인을 해준가 하면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려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다단계 마케팅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 건데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기도 광명시에 짓고 있는 2,800세대 규모의 작은 세대가 아니에요. 2,800이면 그렇죠. 이 규모의 아파트는 소형 평수에서 미분양이 나버렸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다단계 영업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주변에 그 아파트 주변에 가면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저희가 200만 원씩 건당 인센티브를 드릴게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계약을 하면 계약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건설사로부터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일단은 성사를 시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를 쓸 수 있고 그러면 한 건이라도 더 되게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분양을 털어내겠다라는 보관인 거고요. 할인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싸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대구의 한 아파트는 준공 후에도 일부 가구가 안 팔려요, 지금. 그러니까 5년 동안 잔금을 유예하거나 혹은 선납하면 할인을 해준다. 이런 혜택을 내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가의 15%를 선납하고 나머지 85%를 5년 뒤에 납부할 수 있는 5년 잔금률. 그럼 5년 동안은 이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잔금류에 나는 싫다, 돈 할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7천만 원에서 최대 9,3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선납 할인 중에 고객님께서 고르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수막 같은 거 보면 입주할 때까지 뭐 얼마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근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어때요? 굉장히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는 내 돈 주고 제 돈 주고 입주했는데 지금 다 안 들어왔고 그럼 관리비도 더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속도 상하는데 아니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 나보다 싸게 주고 좋은 조건 주고 막 유예해주고 선납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속 터지죠. 그러니까 업체 측은 이런 혜택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분양에 성공을 했어요. 실제로 10가구 정도를.
근데 기존 계약자들은 조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거센 반발을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할인 분양 결사 반대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한인 분양을 아니면 우리한테 소급 적용해라. 우리도 요구를 줘라. 하면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입장 바꾸면.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 해당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설사. 네.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 벌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할인 분양은 중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에 분양 경기가 워낙에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이 많은가 봐요. 네, 이게 사실은 잘 따지고 보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2009년, 10년도 이후에도 분양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었고요. 그 이전에 IMF 때로 가도 그렇고 분양 경기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틀고 가장 먼저 바로미터로 나오기도 하고 안 풀리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금융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건설사들은 공급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지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을 예측을 잘못해서 공급을 과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고요. 분양이 안 돼요.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게 지역으로 따지면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대구 쪽을 대표적으로 꼽긴 합니다. 대구 쪽을 보면 분양가 할인 단지가 제법 있어요.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한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4천만 원가량을 할인을 해줬고 대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춰준 거예요. 통상적으로 10%, 10%, 10%, 20%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10% 계약금을 5%로 낮추니까 초기 부담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만큼만 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5%로 낮춰주고 계약 축하금, 계약해서 축하드립니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목으로 2천만 원가량을 또 지급을 해주면서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막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계약자들한테도 소급해서 혜택을 똑같이 제공해주는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 이거는 수도권에서 지금 이미 널리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을 위한 제도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판매 조건부 분양은 매도를 할 때 어떤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듣고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좀 내용은 대충은 알겠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싶긴 한데요. 이 하나씩 쪼개보면 돼요. 판매 조건부로 분양 시 매도.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입주 시점에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입주를 하는데 시세가 5억 원이에요. 근데 그게 분양가보다 이제 내가 분양받는 가격이 5억 3천인데 내일 입주를 하는데 그게 5억 원이야. 그러면은 5억 3천에 이걸 판 사람들이 이제 판 사업 주체가 다시 사주는 그게 이제 환매 조건부 분양인 거예요. 일종의 내가 분양을 해줄게. 분양을 해주는데 당신이 입주할 때 이 가격보다 내려가면 그럼 환불해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실제 동작구의 한 아파트와 최근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수원의 한 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를 걸기도 했고요. 26년도에 입주하는 강동구의 오피스텔은 환매 조건부 분양을 내걸고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집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동구 오피스텔은 환매 조건부 분양이잖아요. 입주 시점에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데 내가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가격이 다시 사업 주체에게 되팔 수 있게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입주 시점이 기점인 거예요. 살면서 내가 한 5년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분양가보다 떨어졌어요. 이거 사주세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입주하는 시점,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땡큐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네요. 입주 시점에 어쨌든 결정을 해라. 그렇죠. 살면서 계속 해주면 저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진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봐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이거 뭐 미분양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미분양 대책이 심각한 그 사회적 문제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지난해 11월에 7천 가구와 5만 900가구로 각각 집계된 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000가구, 5만 2,500가구로 증가를 했습니다. 각각 3천 가구 그리고 한 2천여 가구가 증가를 한 거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덥석 지금 기회라고 사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겠다. 이른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거죠. 수도권 핵심 지역들은 근데 분양이 잘 돼요. 그리고 초고가 막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 하이엔드 주택들은 경쟁률 막 10대 1 나오고 있고 강남 쪽에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는 300
6대1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없어서 못 사요. 근데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분양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 접근성이랑 이게 가격이거든요. 접근성이 얼마나 수도권에 입지가 좋게 되어 있느냐 혹은 인근 단지 대비해 갖고 분양가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한마디로 싸게 분양하면은 지방에서도 누구든지 사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인데 이거를 3억 원에 분양을 새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분양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넣겠죠, 청약에. 근데 이거를 5억 원이나 5억 5천에 넣어버리면 5억 원짜리 기존 주택들도 잘 안 팔리는데 이 가격을 주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현상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분양, 미입주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매물이 늘어나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증가한 지역이 인천 서구,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경기 의정부, 김포 등인데 사실은 이 지역들도 살기 좋은 지역이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지역인데 그래도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땐 이 지역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잠잘 수 있고 살기 좋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은 괜찮은데 이게 분양 시장도 빈익빈 부익부인 거예요. 팔기 좋고 그렇죠, 투자하기 그렇죠. 좋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사실은 GTX도 이 분양 문제를 좀 털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GTX 노선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쫙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분양이 안 되는 지역 중에서 제일 상단부, 제일 그래도 마지노선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거기부터 털면 그 안쪽으로는 분양이 더 잘 되고 그 밑에 쪽도 분양이 조금씩 훈풍이 불어서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재건축 규제도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비 부담이나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올해 분양 물량 증가는 제한적이어서 향후에 미분양 수요는 수요 회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분양되는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든 게 시장의 수요 회복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13,600가구가 1분기에 분양이 됐는데 2분기로 가면 5만여 가구로 줄어들고요. 3분기 가면 5만 가구 밑으로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분양 예정 물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문제고요. 또 이게 분양 물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미분양이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83,600가구 중에서 얼마나 분양이 잘 되는지를 보는 거고 거기서 분양이 안 된 것들은 제 2분기에 있는 그런 한 5만 400여 가구에다가 다시 얹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시 안 되면 또 3분기에 4만 5천여 가구지만 거기에 또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적게 분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3분기, 4분기에 분양 물량이 적으니까 무조건 땡큐야.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면 PF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불리는 이제 PF 부실화 방지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 선제적 조치를 확대했는데 분양 시장은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자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PF 사업장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이자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1년, 2년만 쌓이게 되면 이게 분양을 해가지고 남는 마진보다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시행사나 이런 회사들의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하게 되거나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부동산 미분양 문제 심각하죠. 여기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대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엔화의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작년 연말께 빠르게 올라서 100엔당 지금 900원 위로 올라왔던 원엔 환율이 올 2월에는 다시 80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이거 괜찮은데 저점에 엔화 매수해서 조금 돈 좀 벌어볼까? 이런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엔화가 요즘에 싸긴 싸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런 게 또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나 늘었습니까?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 우리농협 이게 5대 금융주주잖아요. 네.
엔화 예금 잔액을 살펴봤더니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조 2,12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월 말이 1조 1,497억 원이었는데 한 5.5% 증가했고요.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와. 이렇게 2월 들어서 엔화 예금 잔액이 상승폭을 키웠잖아요. 이유는 원엔 환율이 다시 9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싼 값에 엔화를 사들이려는 매수 수요가 많아진 거고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도 있던 게 저번에 800원대로 떨어졌다 900원대로 갔으니까 이번에도 900원대로 갈 거야. 이런 기계적인 매수 수요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뭐 연내 하락한다 아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연내에는 무조건 하락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전망이 가계지 탓인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에 출석을 얼마 전에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때. 그래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어봤거든요. 여긴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네. 물어봤는데 상하원 모두에서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잖아요. 1,330원대에서 1,310원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다 이 영향으로 보면 되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엔화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엔화는 원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 있잖아요. 일반 원. 그 우리가 사용하는 국내 화폐 가치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떨어지는 것보다 엔화가 더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대겐당 900원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부장님이 그 일본 통화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 그 방향성에 그렇죠. 대해서 잠깐 짚어주셨었는데 네네. 그거랑도 좀 연관이 있나요? 네, 정확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일본이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확하게 일본 쪽에 워딩이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일본이 근데 이제 워딩이 나왔어요. 3월에 이르면 3월에 통화정책 방향성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로? 3월이면 이달이잖아요. 예. 얼마 전에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서 23년 만에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탈피를 선언하는 방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디플레이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거고요. 일본 정부는 봄철에 임금 협상이 있는데 이걸 춘투라고 부르거든요. 이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봐야지 인플레이션 척도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향후에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지켜본 뒤에 일본 경제가 정말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했음을 천명할지 말지 이 부분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일본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 소저금리를 썼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예요. 얘네들은 지금도. 네네. 근데 세계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금리가 높고 다 올리고 있잖아요. 역행하는 거죠. 사실은. 초저금리에다가 또 양적 완화에 돈을 푸는 거죠. 돈 찍어가지고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이 정책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책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일본이 직접적으로 밝힌 거예요. 한마디로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대목을 정리를 해준 거고요. 일본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는 좀 역전이 돼 있어요. 미국의 금리가 지금 더 높긴 한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그래도 미국이 내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좀 안 좋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단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지금 3.5%의 기준금리를 내리긴 어렵지만 이후에는 미국을 따라서 좀 내릴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거꾸로 이제 돈 푸는 거를 그만한다고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간다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 원엔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득날 구멍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고 900원 아래에서 엔화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환차익을 좀 얻겠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진 않는 거라서. 그게 중요하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반대급부도 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죠. 이대로만 되면은 지금 이 참 쉬운 경제를 듣고 전부 다 애나 산 다음에 돈 벌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또 아닌 경우를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쪽의 수출이 뚜렷하게 회복이 되고 있어갖고 네. 원엔 환율의 이 상단을 좀 제한할 수가 있다. 올라봤자 900원대 초반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대단한 방향성 전환을 해서 지금 한 860원, 870원, 880원에 사서 이걸 1,200원에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맞을지 뭐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 보여서 바로 시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죠. 엉덩이가 가볍고 시행력이 좋으신 분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은방 가면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이 다릅니다. 요것도 그 통하기 때문에 주문 가격이랑 매도 가격이 달라요. 그렇죠. 금이나 달러나 엔 뭐 이런 것들도 환전을 할 때 수수료도 있고요. 그리고 살 때 팔 때 가격 수수료까지 계산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80원에 샀어요. 근데 910원에 파는데 내가 한 930원이 돼가지고 딱 팔라고 봤더니 930원은 그냥 기준 가격이고 이거를 매입해주는 가격은 910원이면은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고 기본을 아시는 게 말 그대로 참 쉬운 투자가 참 쉬운 경제가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웬만큼 사지 않고는 웬만큼 오르지 않고는 이득을 보기 힘들다. 그렇죠. 그 구간을 미리 체크를 좀 하시면서 그렇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남이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붙으면 팔 때 확신이 안 생겨요. 맞아요. 잘 모르고 네. 손실 볼 수 있고. 투자는 내가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죠. 그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엔화 예금이 늘어났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